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원에 있는 한 주택단지 상당히 좁은 골목길 안으로 엄청난 크기의 대형 버스가 들어오더니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줄지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각종 카메라와 자전거를 들고 내리는 그들은 갑자기 버스에서 내리다 말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듯 언성을 높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 맞은편 주택에서 한 한국인 학생이 나오더니 이들에게 어짜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넵니다. 과연 외국인 방송국 직원들과 한국인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의 스포츠 방송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뿌띠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방송국 본사의 지시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로 출장을 발령받았는데요. 최근 콜롬비아에서는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 방송국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스포츠 편성 프로그램을 늘리라는 본사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사 기획팀장님께서는 저희 촬영팀 전원이 방송국 최초로 한국 촬영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회의 내용을 전달하셨는데요. 아무런 촬영 주제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송국 내부에서는 이슈몰이에 급급했던 것인지 일단은 현장 촬영팀만이라도 한국으로 하루빨리 떠나기를 바라셨고, 저와 감독님을 포함한 총 20명의 인원은 강제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저는 어쩔 수 없는 팀장님의 지시로 한국에서 머무를 호텔 시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매우 어렵게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 약 2주 뒤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일단 한국으로 가서 촬영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했고, 자신의 지인이 한국의 수원이라는 도시에 있다며 첫 번째 목적지는 일단 그곳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약 3주 뒤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에서 저희 촬영팀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속한 현장팀은 현장에서의 촬영팀으로 근무하기에 상당히 많은 고가의 촬영 장비들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던 직원이 충격적이게도 콜롬비아의 공항에서 실수로 다른 행선지를 향해 짐을 붙여버린 것이었고, 이러한 피해를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알았다는 사실인데요. 1차 한국행 팀원이었던 저를 포함한 약 20명의 인원들과 감독님은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말 그대로 억대에 달하는 물건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라 감독님께서는 두통을 호소하시더군요. 한국에서의 모든 입국 심사마저 빠르게 마친 상황이었기에 콜롬비아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게 저와 감독님, 그리고 약 20명의 인원들은 허무한 표정만을 지은 채 인천공항 입구에서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냐며 뜻밖의 말을 거셨는데요. 평소 한국 콘텐츠의 그래픽 작업을 담당했던 팀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희의 장비를 분실해 버린 사건을 한국인 승무원분에게 설명했지만 그 누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인 직원분의 그런 오지랖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직원분은 저희의 출발지였던 콜롬비아 공항의 위치와 출발 날짜를 물어보시더니 약 3분 정도만 기다리면 짐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지금 바쁜 사람을 불러놓고 장난을 치자는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 직원분의 표정을 보니 전혀 장난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아닌 콜롬비아에서 이미 고가의 장비 대부분을 다른 비행기로 보내버린 상태였기에 저와 감독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직원분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인천공항 직원분께서는 콜롬비아의 공항에 마침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항공사의 직원이 있다면서 현재 저희의 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비행기로는 옮겨지지 않아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로 짐을 옮기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모든 연락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히려 콜롬비아의 공항이 저희의 촬영 장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우물쭈물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콜롬비아에 있던 한국인 항공사 직원분께서는 저희의 촬영 장비들을 휴대폰 영상통화로 전부 확인해 주셨고, 저희 현장 촬영팀 전원은 인천공항의 말도 안 되는 디지털 시스템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인천공항에서의 매우 빠른 일처리 속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롬비아에서는 단순한 행정처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무려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곳 한국의 공항에서는 저희의 어려움을 확인하시자마자 단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저희 촬영팀의 장비를 찾아주셨던 것이죠.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현재 대부분의 해외 공항들에 한국인 직원들이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나라보다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정말 이런 선진국의 나라는 처음 본다면서 지금의 믿기 어려운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화하기 시작, 이에 더해 한국인 승무원분의 인터뷰까지 딸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쾌적하고도 대단한 공항 인프라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며 감동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콜롬비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바로 다음 비행기로 저희의 짐이 도착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한국인 승무원분께서는 저희의 후발 대원들이 온다는 것을 알자 그때까지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보관하고 있겠다며 생전 처음 보는 디지털 라커룸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영국에서의 해외 촬영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국의 공항 직원이 짐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은 없다며 막무가내식으로 처리하라는 무책임한 대응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한국 인천공항의 말도 안 되는 인프라 시스템이었죠. 감독님께서는 인천공항 인프라 덕분에 수억 원에 달하는 촬영 장비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한국이 이런 선진국인 줄 몰랐다고 하셨고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녹화하겠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국인 승무원분에게 저희 후발대원의 전화번호를 전달해드린 뒤 저희 팀원 전체는 곧바로 감독님의 지인이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로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데 고작 버스만 타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인분과 전화통화를 마친 감독님께서는 한국은 공항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다면서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가셨고 저와 팀원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 해외 촬영이 있었던 경우 이미 긴 비행시간으로 녹초가 되어 있었음에도 공항에서의 교통 인프라가 너무 부실해서 공항 바닥에서 노숙으로 잠을 자고 출발할 때도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은 동시에 기차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난생 처음 보는 편리하고도 놀라운 교통 시스템에 감독님께서는 연신 감탄사를 뿜어내시며 촬영하기 바쁘셨죠. 1차적으로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버스 터미널에 탑승해야 했던 저희 촬영팀은 한국말이 가능한 팀원의 도움으로 버스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선진국 한국은 남달랐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버스표를 뽑으면 오류가 발생해서 기계가 먹통이 되는데 한국은 충격적이게도 키오스크 형태로 버스표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구매 과정에서 그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더욱 신기했던 것은 버스표를 결제하는데 현금이 전혀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도 전부 결제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유럽권 나라들은 아직도 키오스크 내부에 현금 결제를 집어넣어서 편리한 키오스크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데 한국은 여기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른 디지털 기술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평범하거나 콜롬비아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처음 겪어본 한국은 이런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이 가능했다니라는 감탄사를 내뱉게 하는 국가였고 버스에 탑승한 한국인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중년분들도 매우 멋지게 차려입고 있어서 그 나라의 부유함 수준마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버스 내부에서도 한국의 놀라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공항에서부터 휴대폰을 사용해서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셨는데 충격적이게도 버스 내부에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는 콘센트가 바로 눈앞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버스를 탔다가 돈을 내지 않고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벌금을 낸 적이 있던 감독님은 마침 앞에 앉아있던 한국인 분에게 버스 콘센트를 써도 돈을 내지 않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인 분은 작은 미소의 표정을 짓더니 자신도 콘센트를 이용해 노트북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고속버스 내부에 제공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전혀 돈을 내지 않는 신기한 나라였는데요. 항상 전기가 부족했던 저희 촬영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버스 인프라 시스템일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몇몇 팀원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 나라였냐며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편리하게 지하철로 갈아타자 약 2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저희는 감독님의 지인이 있는 수원이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 해외 촬영이었다면 중심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모든 시간과 체력이 소비되어 녹초가 되었어야 정상인데, 한국의 교통 인프라는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행의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원이라는 도시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는 콜롬비아와 상반되는 녹지가 풍부한 도시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길거리를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쉴 수 있는 자연공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그러한 도시공원에서 역시나 선진국 시민들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콜롬비아에서는 심각한 길거리 범죄의 문제 때문에 범죄자들의 아지트로 활용되는 공원 자체를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었죠. 감독님께서는 한국과 콜롬비아의 도시 모습과 기술력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길거리를 촬영했고, 실제로 공원 내부도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한국의 공원 내부에 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공원을 제일 처음 떠올렸을 때 수십 마리의 쥐들이 공원을 돌아다니는 끔찍한 광경이 먼저 떠오르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원과 도시 길거리에서는 쥐의 형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만큼 한국이 도시의 외관과 청결함을 선진국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증거라며 놀라워하셨고, 직장만 아니었다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을 정도라며 한국에 완전히 빠진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일단은 한개월 동안 머무를 호텔로 향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호텔 예약 담당이었던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켜고 예약했던 숙소의 지도를 살펴보았고, 약 20분 뒤 저희 촬영팀 전원은 숙소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앞에 도착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전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지금 이곳이 예약한 호텔이 맞냐며 화를 내시기까지 했고, 저는 계속해서 예약 메일을 살펴봤지만 이곳이 틀림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그곳에는 호텔이 아닌 나무로 지어진 호텔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고, 그것은 외관이 전혀 호텔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나무 호텔 내부에서 한 젊은 한국인 여성분이 나오시더니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이곳으로 예약한 성함이 맞다면서 뜬금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무 호텔의 내부로 들어간 순간 감독님은 헉하는 소리와 함께 또다시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드셨고, 저와 팀원들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볼품없어 보이던 외관과 달리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실내 수영장은 물론 돌을 깎아 만든 공원까지 있었고, 이러한 나무와 돌의 자재들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저희의 모습을 보신 나무 호텔 주인 여성분은 이곳은 한국에서 한옥으로 불리는 전통 한옥 호텔이라며 일반적인 호텔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곳이 장기간 머물기에는 더 좋을 것이라며 한옥 호텔 내부를 안내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말을 할 줄 알던 팀원은 이게 그 유명한 한옥이냐 면서 한옥이 한국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문화재와 다름없다는 놀라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옥 호텔 내부는 저희 촬영팀이 미국에서 머물렀던 5성급 비즈니스 호텔보다 더욱 좋은 시설과 쾌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무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로비에는 나무 기둥과 목재, 한국의 전통종이인 한지를 이용한 품격 있는 모습이 보였고, 은은하게 오는 한옥의 향기는 그야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옥 호텔의 내부는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침대가 있는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발을 타고 올라왔고, 눈앞에는 은은한 햇살이 쏟아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멋이 어우러진 침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침실 내부에는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방의 온도를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욕실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욕실의 바닥까지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대형 크기의 욕조는 미국의 호텔보다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웠고, 심지어 화장실 내부에는 센서를 이용한 긴급 구조 시스템과
최신형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전통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쉴 수 있는 최고급 한옥 호텔이었고, 감독님께서는 너무나 큰 영감을 받으셨는지 한옥 호텔 내부를 이미 이곳저곳 촬영하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계시더군요. 온돌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난방 방식은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니 온몸이 편안해졌고, 신기하게도 히터를 이용한 가동 방식이 아니라서 목이 전혀 건조하지 않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답게 한옥 호텔 주변에는 빨래방부터 편의점, 심지어 공항과 지하철역까지 가까웠고, 말 그대로 이동을 하는 것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편리한 도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촬영의 주제를 정하지 않았던 감독님께서는 한옥의 매력에 대한 촬영을 해보자면서 저와 팀원들을 설득하셨고, 그렇게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저희 촬영팀은 한옥과 한강, 그리고 수원이라는 도시를 계속해서 촬영했습니다. 콜롬비아 방송국 본사에서도 처음에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촬영 소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내준 수원의 도시 야경과 한옥 호텔을 보시더니 상당히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3차 편집본을 마무리해 콜롬비아에서 방영한 저희 팀의 한국과 한옥에 대한 프로그램은 방송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심지어 그날 이후 콜롬비아 여행사에서는 선진국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 패키지가 인기를 끌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 살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자연경관 사이에서도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인프라의 국가였죠. 무엇보다 이곳 한국에 대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목표가 있는 저희 촬영팀은 오늘도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지금의 삶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네요. 불꽃 축제 다녀왔는데 아주 멋졌어. 길거리 쓰레기들 말이야. 헐, 정말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너무 부끄럽다. 맞아. 한국인들은 좀 더 성숙해져야겠더라. 이딴 식이면서 선진국 국민이라고 자부심 가지면 안 되는 거지. 한국은 멀었어. 저는 벌써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차가 돼가는 제시카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 자격증이 있고요.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연구원으로 근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국에서 직장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영국에서도 약사 자격증 취득 후 영국 본토에 있는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림픽 관전을 위해 중국을 찾았었죠. 그곳에서 한국인들과 인연이 닿았고, 그들을 따라서 한국에 왔던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좋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을 여행 다녔지만 참 좋은 기억만 남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뒤 우연찮게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제안을 수락했고, 그 뒤로 벌써 10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급여는 영국에서 근무하는 게 더 높아요. 제가 이직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심지어 영국에서는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대우를 더 받는 시대라서 그런지 영국에서 근무하면 당장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이미 아파트도 구매했고, 이미 정착을 해버려서 영국으로 못 가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으로만 돌아가서 급여 생활을 해도 남편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한국의 아파트는 처분하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핵심적인 가치 하나 때문에 저는 한국을 떠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친절하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티끌 만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바로 공격적인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히 대하고 미소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불안한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며 단 한 번도 누군가 내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귀중품을 가져갈 것이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영국 고향집에 휴가를 보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마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귀중품을 모두 들고 내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던 행동입니다. 이 차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제발 유리창을 부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죠. 영국인이라면 이게 굉장한 유머 포인트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게 왜 재미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테지만요. 저는 거의 매년 휴가를 영국으로 떠납니다. 가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내다가 돌아오죠. 하지만 다녀올 때마다 느낍니다. 한국은 정말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집 안에만 있으면 누군가 문을 부수고 내 집에 쳐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영국은 어떤가요? 부자 동네는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밤 시간에 집 밖의 외출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으며 나무로 된 허술한 문과 유리로 된 창문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거든요.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영국의 나무로 된 벽, 나무로 된 문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잠들려고 하면 처음에는 움찔하게 되는 게 제가 겪은 경험들이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의문을 품으시기에 충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저런 곳이에요. 그리고 저런 한국에서 살고 한국의 문화를 만들고 한국의 치안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만큼 예의 있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이 충분한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거칠고 공중도덕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상식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창문 너머로 이유 없이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보고 길을 걷다가 노숙자가 다가와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거칠게 나오는 사람을 만나보고 길거리에서 다가오는 친절한 사람이 알고 보니 나에게 물건을 강제로 팔기 위해 다가왔던 비열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 주차해놓은 내 자동차의 유리가 깨져 있지를 않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만 살아본다면 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만 있어도 역시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 없고 공공질서 개념도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강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에 다녀왔어요. 매년 와보는 불꽃축제지만 역시나 늘 멋지고 늘 화려해요. 서울과 같은 초대형 도시에서 이런 화려한 불꽃축제를 열어준다니 그저 감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고요. 이런 감정은 한국인들도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뉴스에서는 100만 명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강의 공원은 100만 명을 수용하기에 정말 좁은 땅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불꽃 축제처럼 내 주변 10m 안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 주변으로 10m 반경 안에는 100명 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한국이죠. 그리고 역시나 모두가 즐겁고 재미나게 보고 왔던 불꽃 축제가 마무리되고 저는 다음날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뉴스에서 화려한 불꽃 축제 이면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매우 비양심적인 우리나라 공공질서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자의 심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자극적인 뉴스 기사를 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자신의 입지가 좋아질 것이며 더 직접적으로는 돈을 더 벌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아주 과대하게 보도하고는 합니다. 이런 것을 기획뉴스라고 하죠. 먼저 이 여자는 자신이 이미 어떤 기사를 내보낼 것인지 머릿속에 다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어떤 말을 할지 뻔히 보입니다. 사실 기사는 어제 다 써놨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중에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3천 명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 3천 명이 양심 없이 방치해두고 떠나간 한강의 공원은 그야말로 쓰레기 천지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서 뉴스에서 내보낸 자료입니다. 저게 100만 명이 모였던 축제에서 양심 없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런 장면을 보고 화가 난다며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이것밖에 안 되냐며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 의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만 명이 모인 다른 나라의 축제들의 뒷모습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5만 명이 모인 축제도 그 끝이 나면 그 뒤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쓰레기를 치워야 하거든요. 한국은 어떤가요? 끝나고 버려진 쓰레기들이 고작 저것밖에 안 됩니다. 뉴스에서도 공원 바닥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진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사실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저도 그 불꽃 축제 현장에 가봤지만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분명히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질서하다며 쓰레기 더미를 찍어서 화면을 내보냈는데 저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잘 버린 것이죠. 다만 쓰레기통이 작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 쓰레기통이 작아서 그냥 집까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보였어요. 뉴스에서는 그런 장면을 차마 못 내보냈겠죠. 자국민들이 얼마나 양심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인지 보여줘야 하는데 99%의 양심적인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영국의 뮤직 페스티벌 축제가 끝난 직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이 사진과 한국의 불꽃 축제 현장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라면 한국인들은 너무나 양심적이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쓰레기들은 며칠에 걸쳐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서 치워야 끝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저렇게 수백 명이 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마 다음날 저녁쯤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실정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제가 불꽃 축제를 다녀왔다고 하니 한국 사람들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심지어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국이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창피해하고 죄지은 사람의 표정이 되어버리고는 하죠. 사실 불꽃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제히 축제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인파가 몰렸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서로 밀지 않으며 차분하게 걸어서 축제장을 빠져나갔고요. 저도 남을 배려하며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안전사고 또한 없었어요. 저 역시도 한국 사람들처럼 차분하게 행동했고 그런 제 모습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정말 최고의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불꽃 축제에 다녀온 저를 보고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 어디에서도 한국이야말로 정말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말을 한국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영국 친구들에게는 한국 자랑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절대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저렇게 작은 문제가 터져도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들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고 싶어도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이렇게 지금의 한국의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글을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글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영국은 더 심각하던데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던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한국에서는 더욱더 자극적이게 자신들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해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한국에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것쯤은 한마디 해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잘하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 한국은 정말로 멋진 곳이라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나서 이제부터 공원에 쓰레기를 막 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영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쓰레기를 더 열심히 길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이번 일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한국에서 내보낸 불꽃 축제 길거리 쓰레기 관련 뉴스를 영국의 친구들에게 공유했어요. 그리고 영국인 친구들은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뉴스를 내보낸 것이냐며 묻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자극적인 뉴스에 너무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위험한 국가로 이해하고 있었던 프랑스 남성의 사연입니다.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딸의 한국 여행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파리에 사는 60대 잭슨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여행을 가도 국내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지 대륙을 넘어 아시아까지 가는 경우는 흔한 편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머릿속에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다른 나라의 사회나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적고, 외국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아직도 적국과 대치 중인 한국에 방문한다는 건 저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뉴스만 틀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든가 해외에 은행을 해킹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든가 하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기에 본래 한 나라였던 한국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갖기가 어려웠거든요. 어찌됐든 영어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모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저와 같은 중장년층은 두 나라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북한은 독재국가, 한국은 동맹관계인 민주국가라는 차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더욱이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로, 종전 이후에는 유엔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경험도 있으셨어요. 그러다 프랑스로 돌아온 뒤 저를 낳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밤에 악몽을 꾸시거나 정신적으로 괴로워하셨던 적도 종종 있으셨죠. 이후 심리치료를 받으며 많이 나아지시기는 했지만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때면 항상 낯빛이 어두워지곤 하셨어요. 한국의 지저분한 거리와 거리, 곳곳에서 풍기던 불쾌한 냄새, 인생의 즐거움 따위는 모르는 각박한 사람들과 삭막하다 못해 메말라 보이는 회색 빛깔의 거리, 그리고 툭하면 골목에서 패싸움이 벌어지던 불안한 치안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간혹 전우들과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가거나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던 얘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 어렸던 저에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개발이 덜 된 어딘가 미개한 나라라는 편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그 중에서도 코리안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집단이야 세계 어디에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은 특히 조폭이라 불리는 조직폭력배들의 위세가 매우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들은 불법적인 사업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에 지나다니는 여성들을 납치해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등 인신매매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수법도 무자비해서 밤거리에 혼자 다니는 여성이 보이면 선팅이 된 밴으로 길을 막은 뒤 억지로 차에 태워 달아나는 방식이라 들었어요. 인적 없는 시골 동네라면 몰라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강력 범죄가 벌어진다니 공권력은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버지의 말씀이 70년대나 8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 지금의 한국과는 완전히 똑같지 않겠지만 그래봤자 고작 40년 전인데 나아졌으면 얼마나 나아졌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프랑스의 젊은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프랑스에도 세계 최고의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왜 그런 변방의 작은 국가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의 입에서도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구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사는 파리보다 훨씬 세련되고 안전한 도시라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딸애도 르세라핌이라는 한국의 댄스 그룹을 아주 좋아해서 포스터와 앨범 굿즈로 자기 방을 가득 채울 정도였는데 점차 가수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가 해줬던 과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딸에게도 들려줬는데
아직 사춘기라 그런지 제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그만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아빠는 그걸 모른다니 까라면서요. 그러면서 서울의 거리나 음식 같은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는데 사실 가수나 배우들이 하는 일은 쇼비즈니스고 국가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포장하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면만 보고 한국 같은 전혀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딸은 이미 온라인이나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에 푹 빠져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은 거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한국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해버렸죠. 혹시나 딸이 여행 중에 납치당하면 큰일이니까요. 딸은 같은 학급에 다니는 한국계 프랑스인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서 서울에 사는 그 아이의 친척 아주머니 댁에서 머물겠다는 일정까지 짰더라고요. 그날부터 딸과 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저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에는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딸은 한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오히려 프랑스보다도 안전한 나라라고 항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도표까지 인쇄해줬는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의 치안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그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간 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성인도 안 된 딸에 혼자 그 먼 나라에 방문하는 건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대로 딸의 결심을 반대할 수만도 없었기에 여행을 보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요. 친구와 단둘이 가고 싶었던 딸에는 다소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조건부라도 한국행을 허락받았다는 점에서는 만족한 것 같았어요. 아내도 내심 딸애를 혼자 한국에 보내는 걸 걱정했던 터라 제 제안에 찬성해줬고 그렇게 온 가족의 2주짜리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로 보기에는 파리주보다 작아 보일 만큼 작은 사이즈였지만 그 작은 국토에 이런저런 도시와 지역이 빼곡하게 들어차 의외로 방문할 장소가 많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이왕 2주나 여행하는 거 제대로 계획을 짜보자 싶어 서점에서 가이드북을 사왔어요. 가이드북에서도 딸의 말대로 한국의 취향과 교통, 서비스, 그리고 시민의식 등에 대해 극찬하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히던 1960년대나 70년대와 달리 지금의 한국은 반도체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삼성이나 현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근거지가 한국이라고 하던데 가이드를 읽어볼수록 제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화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런저런 문화 콘텐츠나 음식 같은 것도 흥미가 당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딸아이와 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사실 딸애가 사춘기를 겪은 뒤부터는 부녀간이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하긴 힘들었는데 관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고 딸, 아이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딸 아이는 특히 K-팝에서 다루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다고 했어요. 사실 요즘 프랑스의 인기곡 차트에 오르는 곡 중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 딸처럼 섬세한 감성을 가진 아이 중에는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K-팝은 대부분의 곡이 자기 존중감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 과정 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저희 기성세대와 달리 지금의 청년층은 자산의 보유 여부에 따라 빈부격차의 수준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처럼 10대, 20대의 처지를 위로하는 가사가 감동을 준다고 해요. 살아왔던 시대가 다른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이나 고민에 공감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K-팝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덕분에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아이와 많은 소통을 나눌 수 있었어요.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철부지라고만 생각했던 딸아이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중에 한국어를 배우거나 아직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사회 진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아시아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게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금의 10대나 20대들의 생각은 아주 다르고 또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나름의 이유도 있더라고요. 딸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편견에 빠져 윽박지르기만 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가 됐어요. 파리에서 서울까지 오랜 시간이나 비행했지만 딸 아이는 워낙 설렜는지 중간에 지치지도 않고 도착할 때까지 들뜬 모습이더라고요. 막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이곳이 정말 내가 생각하던 한국이 맞는가 싶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파리나 프랑스의 다른 도시에서도 보지 못했던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에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한 데다 유심 카드를 사기 전까지는 무료 와이파이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도중에 불안해할 일이 전혀 없더군요. 게다가 사람들도 친절하고 공항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가 능통해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고 공항 전용 철도가 연결돼 있어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데도 순식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서울에 방문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온 뒤에도 저의 편견과 달리 치안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깔끔한 거리 곳곳에는 밤늦게까지 유동인구가 지나다니고 으슥한 골목 없이 어딜 가나 밝은 불빛이 켜져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머무는 숙소는 현관 도어락이 걸려 있어 외부 침입이 어려운 구조였고 출입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범죄 발생을 방지해주는 시설이 충분했어요. 게다가 카페나 식당 등에서도 사람들이 테이블에 지갑이나 휴대폰 등의 소지품을 놓고 다니지만 아무도 훔쳐가거나 눈독 들이지 않는 등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결국 저의 고민이 무색하게도 우리 가족은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너무 무사히 그리고 알차게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고 돌아올 때쯤엔 다음번 한국 여행을 생각하게 될 정도였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겠다는 딸아이의 결심도 아무런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죠. 한국만큼 안전하고 매력적이며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도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